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 대습상속? 부담부정려? 쌍무계약? 효도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할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헌드레드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둥구나무. 자,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아주 큰 화두였죠. 우리 정치사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테러 및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아무리 뭐 내 뜻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때리는 거 이건 좀 안 되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가끔가다 이걸 통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당황스럽긴 했어요. 근데 국민을 대표하는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폭행하는 거는 아주 엄중히 다뤄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국회는 국민을 그러면 뜻이 다른 국민에 대한 테러, 폭행이죠. 정치적 테러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일단 네. 사건 개요를 좀 살펴보면 먼저 뭐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 중에 굉장히 좀 큰 일을 겪었는데 단식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이죠. 국회 본청 계단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기습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건 안 받아주고 국회 비준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딱! 예, 주먹으로 갑작스레 턱을 맞고 쓰러진 김성태 원내대표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턱과 목, 머리 통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시 단식 농성장으로 복귀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폭행범 김모 씨는 폭행 혐의로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0일이죠. 폭행범 김모 씨의 아버지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와서 아들을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사과하러 올 처지가 못해서 제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주 고마울 따름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과연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사실 정치 테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뭐 테러죠. 사실은 이 뭐 정치인을 때린다는 걸, 특히 국회의원을 때린다는 건 국민을 폭행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특정 정당 소속일 거 아니냐? 누구의 사주 배후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고, 네. 지금 이제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죠. 네네. 네, 그리고 맞아요. 뭐 특정 당적을 가졌던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고 김씨 그 폭행범은 네. 그리고 뭐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어쨌든 단독 범행이고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섬뜩했을 수 있는 게 사실은 홍준표 대표를 못 찾아서 김성태를 때린 거라고요? 원내대표를 때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어가지고 이 김 씨는 어떻게 보면 뭐 이 확신범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물론 잘못된 건 알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다. 나는 정의를 실현한 거다. 이런 그 이후에 막 끌려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찌됐건 범법 행위였고 정치 테러 행위였고 이분이 그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사과하고 그랬을 때는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 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어때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까지는. 방송으로, 제가 뭐 잘 선처하게 잘 되게 해주겠다, 젊은이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처벌 불원서를 직접 써서 그 수사기관에 갖다 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말만 방송에 나와서 선처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에 선처하기로 했다라고.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폭행하신 분한테 가서 직접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행정적 절차,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를 내야지만 그게 확실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검사나 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뭐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 같은 게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저게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네. 보통은 짤방 보세요 방송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고 네. 보통은 처벌 불원서를 그냥 하는 말하고 실질적으로 인감 증명까지 띄어가지고 갖다 딱 서류를 만들어주는 거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서를 보통 만들어주라고 하죠. 근데 이제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그 구속되어 있는 지금 김 씨 이분의 경우에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다. 나를 처벌하라. 지금 이런 태도라 가지고 실제로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거는 뭐 만약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벌 의사가 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주거나 하면은 그냥 그 이유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게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해죄의 피해자고요. 네. 이 사람은 3개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의원에 대해서 폭행을 가볍게 뭔가 던진 거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던진 게 하나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이 있는 거예요. 3가지가 건조물 있는 거예요. 침입.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피해자가 네. 뭐 나는 당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버리게 되면 네. 괜찮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 상해죄 같은 경우는요 진단서가 끊어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네. 처벌은 돼요. 그러면 3가지 혐의 중에 상해 혐의, 네네. 폭행 혐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있는데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 이거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뭘 써준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네. 이게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턱을 한 차례 가격해서 진단서를 끊게 만들으니까 이게 상해가 되고 예.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으니까 건조물 침입죄가 되는 거고 네. 체포된 다음에 지구대에서 성일정 의원한테 신발을 던졌단 말이에요. 네. 성일정 의원한테는 그게 폭행이 있었어요?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일정 의원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폭행 살아있는 거죠. 건조물 침입 살아있는 거죠. 그거 몰랐네.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봤자 네. 상해니까. 폭행이 아니니까 예. 이 경우에는 양형의 감형을 해주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네. 문제가 없는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죠.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명 있는데 피해자 2명이 전부 다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성일정 의원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네. 왜냐면 본인이 가서 싹싹 빌면서 나 이거 좀 처벌을 안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 확신범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는 사실은 구속사안도 아니죠.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아주 맨날 이런 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습범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상당히 약한 거잖아. 초범이고 이게 예컨대 조현민하고 특별히 뭐 차이가 많이 나나? 예컨대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인데도 구속을 시킨 거는 사안이 중해서 그런 거죠. 지금 정치인이라는 특성상 또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당의 원내대표인데 네네. 그 사람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서 폭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배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네.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배후는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 예. 그러면 빨리 뭐 처벌을 받든지 정리를 해서 빨리 끝을 내야 되는 건데 네. 이건 아무리 세게 받아도 원래는 집행유예감이죠. 근데 왜냐면 김성태 원내대표 사실 다친 것도 없잖아요. 네. 뭐 2주 다쳤다고 진단서 끊었는데. 엄청 다쳤다고 지금 막 목에다가 그 큰 기부스하고 그 원내대표단 회의도 나오고 했는데 안 다쳤다고 하면 우리가 약간 우리 혼나나요? 근데 단식하고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며칠 안 됐을 때 있어. 그때 뭐 며칠 안 됐을 때였어. 고령이시고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자꾸 그 사진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그때 전치 2주 끊어놓고선 무슨 구속이냐 이게 형평이 어긋나지 않냐 말이 많았었잖아요. 뭐 엑스레이 얘기도 많았어요. 뭐 사실 뭐 그 엑스레이상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목 기부스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돌아다녔던 그거 알죠? 그 찌라시 알죠? 어떤? 김성태 원내대표를 이거 말해도 되나? 상관없어요. 진단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건강한 장을 처음 봤다.
몇 날 며칠을 굶었다는데 왜 이렇게 건강할까? 이건 저보다 그냥 찌라시로 돌아다니던 거였어요. 네, 네. 이걸 저희가 카더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방송에서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기서 계속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끼리 패널들끼리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쾌유를 저희는 사실 바라고 있다는 말이고. 다 낫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프세요? 지금은 글쎄 뭐 크게 화제가 안 되고 있어서 아마 다 나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되게 또 어찌 보면 좀 재밌어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게.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랑 둘이서 서로 막 그 드루킹 특검 하나만 하고 서로 싸울 때 병원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비밀하게 내밀하게 얘기하는 그거 나 봤어요. 나왔잖아요 방송에. 네네네. 또 갈 거야. 그러지 마. 이제 그만해. 또 갈 거야. 수혜사도 주고도 안 맞잖아. 수액 맞고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아유 나도 얘기했더니 뭐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제 유승민 대표가 네가 다 마무리하고 가. 그렇게 할 수가 지금 없게 됐잖아. 이따 갈 거야. 유승민 대표가 뭐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상을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 말이 안 되고 내가 안 그랬잖아. 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 그만해 이제. 나 갈 거야. 네가 나 풀어주기 전에 나 죽어. 이제 빨리 밥 먹고 그만해 막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까지 특검하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했어? 내가 안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일어나. 그랬더니 김성태 뭐라 해서. 너무 웃겨서 이거 살려야겠다. 그래요.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케이스를 만나봤는데요. 이것도 테러면 분명하고요. 저희는 김 원내대표의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건이 크게 터져가지고요. 지난 14일 제주도 제2공항 신설을 주제로 한 토론회 도중에 방청객으로 앉아있던 자가 토론장 단상 위를 기습해 원지사에게 달걀을 투척하고 이후에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그간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 오면서 42일간 대박 42일간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인데요. 폭행을 당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 오전 페이스북에 다행히 저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걱정하실 만큼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그 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쾌유를 기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저희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상해 혐의, 폭행 혐의, 건조물 침입 혐의를 김씨가, 가해자인 김씨가 받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혐의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 토론회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현장에서 그렇구나. 후보를 상대로 일어난 범행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04조에 의하면 공개 장소에서 토론회장 등에서 폭행과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물러나게 하면 안 된다. 네. 이걸 아주 정면으로 위반된 거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분은 사실은 계란을 들고 가서 던지고 예. 본인이 막 자해하고 그랬잖아요. 흉기를 들고 가서. 그러니까 그 제주지사,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에게 사실은 흉기를 휘두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흉기를 들고 들어간 있었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245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들고 토론회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정면으로 위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한 건지 사실 감이 모르죠. 없는데 이거 꽤 중한 범죄 아닌가요? 중요. 이거 100만 원 이상만 벌금 받으면은 국회의원 당선됐어도 다 무효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알다시피 토론회장에 가서 방해하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3년 이하 뭐 이런 징역도 있는 것이고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마라.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중한 죄이고요. 더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선처를 해준다라고 해봤자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다. 양형에 좀 차적사유가 있다. 근데 나는 이거보다도 사실 여기 딸 문제가 조금 걸려요. 딸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잖아요. 아버지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 건데 사실 이 딸이 내가 또 개인적 인연이 있잖아요. 맞다. 그때 과외하셨다고 그랬죠.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그분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였고. 근데 이 아이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원희룡 지사가 전 제주지사가 우리 대학교 선배 언니랑 결혼한 거예요. 대학교 선배 언니의 언니.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복잡해요. 내가 선배 언니의 언니. 그러니까 선배가 언니니까. 오케이. 나는 선배 언니의 언니인 줄 알았지. 제가 87학번인데 8학번 선배 언니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그 언니의 언니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소아과인가 뭐 의대 나오셔서 아주 똑똑한 제주도의 그 집안이거든요. 강씨 집안인데 이 딸들이 다 똑똑해. 아버지도 교수님이셨고 집안이 되게 좋은데 원희룡 제주지사랑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한창 영재 옛날에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집 딸이 딱 영재였고 또래였어요. 그리고 그 집 언니가 그러니까 원희룡 제주지사의 부인이신 그 분이 나한테 왔지. 우리 사무실 왔었지. 좀 해달라. 아이에 대한 이걸 해요. 에듀케이션 해달라.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겠다고. 지능 검사를 해보겠다고. 영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겠다. 그거를 그래서 내가 검사해줬잖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영재로 나왔어요. 와 정말요? 엄마 아빠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 집이 그때 와서 나한테 가르침을 받을 뻔했지. 그 가르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나아가진 않았고. 근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 아마 그만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집안이 다 영재의 수제 집안들이에요. 근데 그 딸이에요, 이 딸이. 그래요? 근데 딸이 이제 그 막 글을 써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그 애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걸 올렸구나. 아이고 네가 이렇게 컸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페북에다가 올렸구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안 내 아줌마가 좀 지지해줄게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영재인데다가 마음 따뜻한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데 또 멋진 약간 딸로 좀 성장을 했네요. 그러긴 한데 또 좀 실수하긴 했었죠. 이제 울컥하는 마음의 아이가. 뭐라고 이 실수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SNS 글을 올리면서 약간 이 아저씨가 사실은 가해자가 단식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42일간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말을 썼죠. 이 원희룡 지사의 딸이. 그러면서 아버지 호상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몰라요? What? 와, 도대체 아나운서들이 뭐 아는 게 없어. 저 전문을 보지는 못했고. 저도 그냥 기사로만 살짝 봐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요. 아이고. 크게 논란이 됐을 법하네요. 거기다 욕도 했어요. 개 XX 이렇게. 이 개새끼야! 이게 뭘? 이 개새끼야! 아버지 예정으로? 정치인의 피가 흐른다! 정치인의 자녀들도 가끔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야, 이거는, 근데 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욱하는 심정에 이제, 그대로 그냥 나 되게 단편적으로 봤지. 왜냐면 정치인 딸이나 아들들이 그런 그 아버지나 대신해가지고 홍보를 해주거나 그런 선거 기간에 충분히 있는 일이니까. 근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뭐라고 했냐면은 14일 날 이제 반대 단식 농성했던 아까 그 가해자 이분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가 원 후보한테 찾아갔었잖아요. 그랬더니 당일 원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일 밤 그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아빠 몰래 글을 올린다. 짜고 치는 연기였다. 맞고도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말하는 그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 이렇게 써놓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몸만 건드리지 말아달라. 아까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빠가 호상당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더라. 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죽음이 조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천수를 좀 다 누리고 아버지가 가셔야 되는데 정치인이라서 그렇죠. 그런 말을 거기다 쓰는 건 매우 경솔했잖아요. 그래서 지적질을 했는데 그 이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도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라 걔 XX야.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이런 글을 또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좀 젊은 친구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이런 말 한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여론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좀 굉장히 크게 놀랐고. 실제 그 장면이 좀 굉장히 그래서 자해하는 장면 무서웠잖아요. 자해하는 장 막 피가 막 흥건해가지고 되게 무섭고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억울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여론의 흐름을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 맨 처음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막 9대1로 걱정하는 여론이 9였다면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춰진 영상이 또 하나 터졌어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 전날인지 아무튼 단식 투쟁하는 천막에 가가지고
40일 넘도록 단식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제2공항 건설을 왜 반대하느냐 그렇지. 대화를 하러 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허허 웃으며 아직까지 기운이 있네. 그러니까. 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원희룡 지사도 또 그것 때문에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이 상당 부분 원희룡 지사에게 또 불리하게 돌아가는 흐름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만 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닌데 처음에 이 지금 가해자랑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전날 있지. 바로 전날 그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에 만난 거예요. 그 전날 오후인지 낮에 만나서 원 지사가 이 가해자분한 그 부위원장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자고 왔는데 그 영상을 이제 민중의 소리나 먹고 이제 제주의 소린지가 찍은 거예요. 근데 찍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기에는 비아냥처럼 느껴지고. 비아냥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원 지사가 내가 설마 단식하고 굶고 있는 사람한테 놀리러 갔겠느냐. 그렇죠. 또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근데 참 영상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고. 아니 그 영상 두 개가 보여졌는데 A 영상이 그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냥 대중적으로 잘 보여졌고 네. B 영상도 마찬가지로 잘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영상 보고 서로 다르게 판단한 게 아니라 A 영상이 보여주는 건 너무 명확하고 B 영상이 보여주는 것도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이래저래 아무튼 어쨌든 케이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방향이지만 지금 단식으로 인한 단식과 좀 연결된 그런 진짜 그러네. 그게 되는데 희한하게 근데 이게 단식이라는 게 어쨌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최후의 마지막 수단인 거잖아요. 그 뜻을 강력하게 표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단식을 하는데 가서 뭔가 좀 의욕을 꺾는다든지 혹은 그런 뭐 정치인으로서 테러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로 좀 지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치인들을 피격하는 사건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커터 칼피습 사건. 그렇죠. 그리고 또 특검으로 유명하신 박영수 특검에 대한 또 커터 칼피습 사건도 있었어요. 이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그 정치인 테러들이 많아서 박근혜 전 대표 커터칼 전 대통령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저희가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6년이었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당한 커터칼 테러는요. 5.3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0일 지충호라는 그 가해자가 당시 박 대표의 얼굴에 예리한 칼을 휘둘러서 10cm 넘는 상처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박 대표가 병문안을 하러 온 측근에게 대전은요라고 그 지방선거 판세를 물었다는 일화가 공개되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죠. 부정 여론이 일었었죠. 이에 힘입어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 12곳을 휩쓰는 대승을 거뒀죠. 그야말로 선거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그 테러를 했던 가해자 지 씨는 범행 동기를 억울함을 풀기 위해 큰 사건을 터뜨려서 주목받고 싶었다라고 밝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그 가해범에 대해서 단순한 상해 사건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올바른 선거문화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한 범죄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 씨는 2016년 5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 씨라는 사람이 만기 출소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던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 완전히 거꾸로 된 신세가 됐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 사람 심정이 어떨까?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어떠냐고? 좀 찾아오면 안 돼? 인터뷰 한번 해보게? 이분을 지충호 씨를 저희 찾아봐요, 노두남의 위대한 유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런 인터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한번 메이킹 한번 해보죠.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뭐 찾아보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근데 왜 안 나와요?
테러범이었던 사람을 인터뷰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걸 기사로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팟캐스트는 그리고 가능하죠. 사실 이 지금 테러 동기가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어떤 주목받고 싶어서 했다라는 거여서 사실 뭐 마치 정치 투사형 테러 뭐 아니면 뭐 확실한 확신범으로서의 테러 이런 게 아니어서 물어봐도 사실 뭐 대답할 게 있을까요? 근데 나는 그게 또 어쩌면 예전에 이게 퍼러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한창 힘이 있을 때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수많은 얘기 중에 굳이 이런 말을 다 끄집어서 언론에 내놓은 게 아닐까. 왜냐면 그런 일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이 사람을 띄울 필요가 안 되니까. 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를 좀 폄훼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그 폭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친여당 성향적 발언을 사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하고 많은 그 마음이 맞는 듯한 말을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본인은 이제 나는 새누리당 지지자였어. 근데 지금 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말아먹고 있다. 왜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도 지금 굶지 말고 빨리 가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활동해라 이거였었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는 훨씬 언론의 자유가 이제 더 많아졌고. 그래서 이게 여과 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새누리당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커터칼로 피습당할 때에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언론이 그 중에서 딱 이런 식의 말만 하나 꺼내서 이 사람을 폄하하려고 했었을 가능성도 있다. 2006년이면은 10년 전이니까. 네, 10년 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제 임기 말 정도였으니까 그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을 때였어요. 노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한창 프레임을 또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사실 언론이 굉장한 박근혜 이명박이 뭐 한참 뜨던 시절이잖아요. 지지율이 거의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된 밑바닥 수준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언론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아이고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대전은요 이 말 때문에 선문답처럼 거의 뭐 선거 영왕이 됐고 역대 대통령들이 계란을 얼마나 맞았는지 저희 이런 거 분석은 저희가 참 잘합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많이 나왔어요 이거. 네, 역대 대통령 계란 봉변. 김영삼 전 대통령은요 퇴임 후에 1999년 일본에 방문하려고 김포공항 수속을 밟던 중에 붉은 페인트가 섞인 계란 봉변을 당했고요. 이때 뭐 이제 IMF 경제 위기를 네가 초래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던졌던 거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후보로 유세하던 중에 시민이 던진 계란을 맞았는데요. 그런 당시에 이 달걀을 맞아서 일이 잘 풀린다면 얼마든지 맞겠다면서 달걀을 맞은 채로 끝까지 연설을 해서 강한 인상을 또 남겼습니다. 오히려 정말 임팩트 있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선에 당선된 때 좀 도움이 됐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에 거리 유세장에서 계란새를 맞았는데 역시나 전에 노 전 대통령이 카페트를 잘 깔아놔서 맞으면서 나는 계란이 괜찮다 막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주로 계란을 많이 던지죠. 정치인들한테는. 그러게요. 그게 의미가 있죠. 계란이 간에 상징성이 있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죠. 아하, 큰 정치하는 그런 거대 세력에 나는 미약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상징으로. 그런 게 하나가 너에게 있고. 계란을 던진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지만 나는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같이 나쁜 적폐는 내가 좀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계란이 사실은 깨지기가 쉽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란을 던져도 아주 위험한 물건은 아닌 거지. 유리컵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다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팍 퍼져가지고 모욕을 딱 주잖아요. 임팩트 있게. 색깔이 또 센노랗잖아. 그렇죠. 게다가 냄새나고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효과는 좋죠. 계란이 가는 의미가 게다가 또 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뭐 딱 굉장히 상징적으로 짚지는 않았지만 원희룡 지사도 그런 계란을 맞았는데요. 달걀을 일부러 그런 맞은 거죠. 달걀을 던지는 분의 심리학적 분석을 지금 심리학을 수료하셨기 때문에. 내가 근데 이제 계란을 맞는 그러니까 정신의 계란을 던지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분석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내용 자체가 막 굉장히 신선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리고 계란을 던지면요 세게 던져도 많이 안 다쳐요 상대방. 그러니까 나는 힘껏 던지는 거야. 투포한 선수처럼. 그런데 그게 잘못해서 엄청나게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나중에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진짜 아무리 그러니까 계란으로 테러의 의사가 그러니까 확실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 살해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럼요. 확실하게 그냥 망신주기 내지는 내가 가장 약한 사람으로서 저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는 나는 투사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이 맞는
이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멘탈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 원희룡 지사가 네. 계란 투척을 당하는 순간에 네. 가만히 앉아있던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도 먹었잖아. 네, 그거 왜 짜고 친 거 아니냐. 짜고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너무 무서운 너무 거 같아. 태연해, 이렇게 막 달려오면서 아니, 그러니까 뭘 던질지도 모르는데. 그치, 달려오는 순간 원래 이제 직감적으로 사람의 본능이 있으면 그걸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거나 뭐 그렇죠. 맞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놓고 눈을 감아버리거든요. 연습했나? 아니면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인으로서 노련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좋으니까 토론회를 하면서 어떤 낌새를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렇기도 하고, 전날 만났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날 만나서 인지했다기보다는 유발한 거야 그러면? 뭐 유발했다고 표현하기는 또 유발?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론회장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토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군중 그 기운을 느끼는 거지. 정치인들은 알겠죠? 토론을 하면서 그런 알겠죠. 기운들을 좀 느낄 거 아니에요. 박지원 대표도 작년 12월 달인가 그때 계란 맞으면서 맞아요.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좀 멋있죠. 그런 말이 그러니까 멋있죠.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어떤 정치 발언, 어떤 발언으로 미리 이걸 연습해놔. 반전시켜야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나 봐. 우리가 건배사 미리 연습하듯이. 아니 근데 저는 원지사가 그리고 영재 집안의 영재고 그죠? 그 사람은 천재겠지. 천재고 뭐 그래서 머리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정치인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저 앞에 앉아 있는 걸 알고 있고 이미 이게 굉장히 그 제주도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임기에서는 제2공항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막 목숨을 걸 정도로 42일간 단식 투쟁하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앞이 시작한다고 뭔가를 달려오면서 올 게 왔다. 해가지고 눈을 감았던 것 뿐이지. 오히려 이걸 반전으로 활용하자? 거기까지는 못 나갔지만, 일단은 올 게 왔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그냥 추정일 거고. 그러니까요. 심리학적 추정인데. 원희룡 지사님의 또 인터뷰도 메이킹 가능해요. 메이킹 해픈 해보지 뭐. 우리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팟캐스트는 잃을 게 없어. 어쨌든요. 우리 어차피 100등도 아니네. 뭐. 마지막으로요. 100등 이상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에서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어서 이 강연을 준비하던 도중에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수차례 공격을 당해가지고요. 그때 기억의 여지 이 볼 안쪽으로 구멍이 났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나요. 상흔이 있었죠. 그거 꼬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범행 직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외쳤고 리퍼트 대사가 그때 당시 굉장히 친한파로 알려져 있었는데 진급수술 마친 후에 한국어로 미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해서 그때 한미동맹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든든한가 튼튼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분이 2015년 3월 5일 아침에 습격당해서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3월 10일날 퇴원하셨죠. 맞아요. 저는 근데 이날 그때 당시 광화문 주변에 있었고 폴리스 라인 쳐졌을 때 저기 멀리서 피가 보였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흘렸다는 피를 얘기?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나오면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왜 있었어 그때? 그 근처에서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무슨 일인지. 근데 이미 폴리스 라인은 쳐져 있었고 경찰 병력이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폴리스 라인 그 안쪽으로 피가 막 이렇게 이미 그쪽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실내가 아니라 그 바깥쪽 그렇죠. 바깥이었죠 그때.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폭력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테러. 너무 유치원생 타이러트.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면 네가 했던 심각한 얘기를. 그럼 네가 해줘요. 자. 거봐. 봐. 꽃으로도 사람을 비폭력 때리지. 그러니까 때리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의미들. 어떻게 보면 그 민주주의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게 다 너무 또 교육으로 귀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의사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통로, 공론장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좀 굵직한 문제이긴 했는데요. 정치인들의 테러를 포함해서 앞서서 만나본 우리 한진 일가의 또 다른 유산 상속세나 가산세에 대한 문제까지 좀 오늘은 짚어봤고요.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사실 상속 얘기보다 정치인 폭행 사건을 더 많이 얘기한 것 같다? 그러니까 상속 얘기는 정말 살짝 지나갔어요. 예. 그래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시 위대한 유산 상속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